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됐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에 대한 바로 현금으로 달라는 무리한 투자 요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국방안보 이슈가 이재명 정부 앞에 또 놓여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동맹 현대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주한미군 성격적에 맞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란히天安문 망루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일대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보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동북아는 경랑 한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광운대 김희교 교수를 모시고 날카롭고 담대한 정세 분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요즘에 상황이 굉장히 아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다 할 정도로 좀 복잡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시기에 한 세기 같은 그렇죠. 시간이 1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격변기는 격변기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격변기가 있을까 싶을 만큼 격변기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 굉장히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격변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국 패권이 미국의 이제 강력했던 패권이 좀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서 생기는 격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걸 무질서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의 일극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그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는 들어서지 않는 시대, 저는 그걸 무질서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듯이 미국의 일극 체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들이 주도하고 있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막 표현을 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네. 구체적으로 한번 네. 들여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이슈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투자 협상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은 이제 3,500억을 그대로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의 강도에 가까운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난 탄핵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결코 이것을 함부로 받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계속 요구할 바에 차라리 관세 수용하자 25% 내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 해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미국이 아름다운 밑자를 쓰잖아요. 예. 아름다운 밑자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전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와 달리 그때 식민지 국가들한테 영토와 주권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찬양받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상,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심각하게 우리의 주권을 해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깡패한테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민 300명을 세 줄로 묶어서 추방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예. 이번 3,500억 달러를 사실은 거의 강탈하듯이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되면 내가 탄핵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식은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여기에 만약 이대로 사인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당한 모욕감을 그냥 침례한다면 우리는 식민지 시대의 식민국가와 전혀 다름없는 길을 가는 그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거부를 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이제 뭐 그걸 거기에 대한 문제는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관세 문제, 투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관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브라질이랑 인도처럼 미국이 지금 25%를 넘어서 추가를 관세로 때리거나 혹은 또 우리가 약점이 잡혀 있는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유들을 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조하는 식으로 타협을 한다라는 논리들이 주류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논리들은 3,500억에 대한 이 무리한 요구지만 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3,500억을 요구하는 방식대로 다 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협상을 맞춰줘야 해서 된다. 맞춰줘야 된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이런 논리가 가지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요 관세 협상만 딱 끝나면 예. 이제 미국은 예전처럼 규범에 의해서 질서를 지킬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럼프는 그런 트럼프가 아니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증명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관세 협상하고 있으면서 지금 영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술자 한 명 기술자 비자 주는데 1억 4천만 원씩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기술자들이 다시 들어가려면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요구들을 쉼없이 트럼프 기간 내내 낼 겁니다. 이걸 우리 트럼프 리스크라고 보는 거고 네. 트럼프 리스크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은 전 세계가 거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네. 이 트럼프 리스크는 단순히 트럼프가 계좌에서 생기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 밑에는 미국이 지금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가고 싶은데 되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마치 이빨 빠진 사자가 마지막 사냥을 하듯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써보는 중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르게는 좀 더 크게는 미국 리스크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번 미국 비율을 잘 맞춰줘서 이걸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은 뉴 노멀로서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혀 새롭게 규범에 의한 질서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이 미국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 것이라는 대전략을 세우고 나서 상대해야 돼요, 이제. 근데 지금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사실상 차라리 관세를 수용하자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사실 25% 관세를 수용하더라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합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 현재의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뉴 노멀화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인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대비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건데요. 가야 되는 거죠. 그 무질서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 가는 겁니다. 네. 미국은 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시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까를 고민해 보면 뭐 이런 예를 들어보죠.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약한 동물이 늘 사자한테 잡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떼거리로 덤빈다든지 급하게 도망을 간다든지 사자가 지칠 때까지 피한다든지 아니면 사자가 두려워하는 어떤 곳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 예선식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토론,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의 합의는 일단 좀 유보를 시켜야겠네요. 일단은.
가능하면 피해야죠.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말 그대로 다 요구한다면 15%의 관세에서 25%의 관세를 맞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맞아가면서라도 일단은 3,500억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유보하자. 네. 인도처럼 50% 올린다고 하더라도 맞고 버티면 기회는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의 문제도 그렇고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앞으로 관세에 대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는 보조는 정부가 방법을 꾀를 내야 되겠죠. 근데 지원책을 이제 만들고. 기업들도 이건 단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업도 여전히 무질서 시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기업 스스로도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스스로도 장기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힘이 있으려면 국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인 전략과 같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전략을 써야 되면 단기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리한 협상을 피하는 방법이 것이고. 제일 피하고 버티면 그러면 기회는 지금 올 수 있는 국제 정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의존적인 퍼센트를 줄여야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다요. 경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한 20% 수출을 하는데요. 예. 지금 브라질이 한 12% 합니다. 브라질이 12% 정도 하니까 미국한테 니네 관세 때리려면 때려.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라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예. 12%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12% 정도 무역 의존도를 가진다면 그게 국내 GDP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다면 견디고 협상을 레버리지가 훨씬 견뎌낼 수 있는 협상의 레버리지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미국과의 무역의 포션을 줄여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타국으로 넓혀 나간다고 한다면 뭐 사례를 든다면 뭐 러시아의 시장 개척이나 뭐 자동차의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미국을 앞으로 점점 어려운 미국을 제조 기한 정책의 중요한 타겟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지금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끝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자동차를 미국에서 파는 포션들을 더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아직도 가솔린 자동차가 주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이 소위 신냉전 전략의 편성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거래 관계를 하지 않고 러시아에 거의 철수를 다 하듯이 해버렸잖아요. 그거 빨리 되찾아야 되고요. 그건 단순히 순간의 잘못 판단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볼 때 엄청난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다변화시켜야죠. 시장을 다변화시킴으로써 이 미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도 같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살 길을 이제 열어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중국과도 그렇다면 뭐 협력 체계를 훨씬 더 구축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과도 당연히 다양한 방식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가 주력품이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활용하는 협력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동차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식 같은 것들 생각만 하면 서로 협력해서 물건을 세계에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번 전성절에서 분명히 보았다시피 글로벌 사우스의 하나의 허브가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 중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네트워크를 깔아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굳이 중국을 경쟁료로만 볼 일이 아니라 활용할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크게 퍼져 있는 두 개의 신앙이 있거든요. 하나는 숙미, 하나는 공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는 이제 숙미는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숭상하는 태도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 외교부의 직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면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면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은 두려움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대항하고 그러니까 대항도 아니죠. 시장을 다변화시킨다는 건 당연히 자주국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이거 미국 큰 형님한테 이거 밑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거죠. 사실 전 이번에 그 조지아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외교부는 저는 주한미 대사 불러다가 항의하고 아주 강력한 행동을 취할 줄 알았는데 한참 동안 안 하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 이런 걸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건? 국민주권정부의 외교가 어디로 갈지는 뭐 제 판단은 대통령이 가장 앞에 서서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판단하기엔 국민주권정부의 외교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건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개죠. 생명권을 보호해주고 생존권을 생존권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그렇게 존엄성을 모독당하는 일을 두고 보는 것은 국민 정부의 자존심이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의 동맹의 현대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한테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국은 거꾸로 19세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갑바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식 동맹 현대화는 뭘까요? 적극적으로 제시해. 우리식 동맹 현대화는 그동안 미국이 그토록 자기의 국가의 아름다움으로 내세우던 다른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해 주는 것을 정말로 니네 말대로 존중해 달라라는 요구를 해야죠. 근데 국민국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국가 간 불평등 요소를 우리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뭐 난리를 피는 우리나라의 그 보수 언론과 또 보수 정당이 있잖아요. 그 숙미, 공미 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서 어쩔 수 없죠. 뭐 미국이 무자비한 힘을 휘두르고 있고 미국이 정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시기라면 약한 국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나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숙미나 뭐 공미를 하는 것은 이건 국제 정세에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중국 전성절을 보면 북한이라는 우리에 비해서 국력이 한창 떨어진 국가조차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포션을 깔면서 훨씬 강력한 그들의 외교적 역량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위상을 아주 엄청나게 높여놓았죠. 똑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남한이면서 국력은 북한보다 훨씬 센 우리가 왜 옛날 19세기처럼 어떤 특정한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힘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규범에 의한 질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미국은 세계 GDP의 50% 정도를 차지하던 국가인데 지금은 겨우 25%예요. 25%뿐만 아니라 눈앞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엄청나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엔도 컨트롤 못하고 있고요. WTO 체제도 컨트롤 못하고 있고 이런 국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맹신하면서 두려움만 가지고 바라볼 이유는 없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만의 살 길로 계속 안보 체제를 유지해 왔고 또 그것을 계속 지금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자면은 지금 한미 동맹 체제보다는 훨씬 더 좀 다자안보 체제 형태를 구상해야 될 때가 지금다라고 봐야겠네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동아시아에는 유럽과 달리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해 준 게 아니고 양자 스포크 앤드 허브라 그래서 그렇죠. 한일 동맹, 한미 동맹 이렇게 한일 동맹이 아니고 미일 동맹 이렇게 엮어서 양자 관계로 컨트롤을 했단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걸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어디 갈 데가 지금으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시안 같으면 아시안이라고 하는 집단 체제가 있고 유럽은 EU나 나토 같은 있고. 집단 체제가 우리는 없어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금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모색을 적극적으로 이제 양자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스스로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도 그런 약간의 어찌 보면은 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육제회담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잘 성장시키면 되는 형태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 질서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안보나 경제나 정치에 대한 보험을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은 미국 행포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이 안보 문제까지 우리 좀 깊이 고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예. 이렇게 봐야겠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전성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예. 비핵화를 전제로 내거는 어떤 회담이나 어떤 외교적 행위도 할 생각이 없다. 예. 생각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 여전히 군사적 동맹과의 혈맹이고요. 혈맹 관계를 복원시켜놨고요. 이번에 중국과 다시 결탁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유엔 제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구축해오는 핵무기 체제를 무너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가장 유일한 것이 경제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회담을 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안보 계획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재수정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까 전승절 얘기하셨으니까 이어서 한번 쭉 달려보죠. 그러니까 전승절에서 그 북중로가 보여준 전략 국가들 간의 엄청난 이제 결집이라고 하는 형태는 제가 볼 때 동북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올해 10월에 이제 에이펙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시진핑의 참여가 무척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은 최근 들어 시진핑의 참여는 뭐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던데 그렇죠? 네, 조현 장관이 왕이 부장을 중국에서 만났고요. 예. 특히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햄중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표방함으로써 중국이 상당히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이 정부가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뭐가 다를까라는 궁금함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 같고요. 그런 그렇다면, 점에 있어서 참석을 하는 쪽으로 확실히 정한 것 참석을 같습니다. 한다면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정식으로 열릴 것이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예. 그냥 참석만 하고 거기 가는 것,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가는 것, 예. 두 가지는 여전히 있는데 참석을 하는 건 분명할 것 같고요. 예. 한중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제 아젠다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러겠죠. 예. 그 아젠다가 만약에 열린다고 한다면 만남 자체에 큰 의의가 일단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미국 일변도에서 답변한다는 것인데 미국에 던지는 경고도 있을 것 같고 아젠다의 가장 기본 축은 뭐가 될까요? 일단 우리 입장만 말씀드리면 예. 우리의 가장 1차적 목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한중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윤석열 이전으로. 예, 그 2차적 관계는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 이전으로 간다는 사드 이전으로요. 사드 한한령을 아니 없애자는 소리네. 네네. 한한령이라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네. 사실은 그때부터 한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틀어졌죠. 네. 틀어지기 시작을 사드 했거든요. 때부터, 그 예. 이전까지 가는 것을 못 지금부터 들어간다. 잘만 노력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문제는 지금 이게 무질서 시대예요. 네. 단순히 에이펙 회의를 우리 잘했어 뭐 트럼프도 왔고 시진핑도 왔어 이렇게 한 회의 성공했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낼 그런 기회가 이번은 아니거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무질서 시대에 탈출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탈출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두 국가가 여기 참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오고 있고요. 중국이 오고 있어요. 예. 미국은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중국하고는 잘 해야죠. 그럼 중국하고 잘 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대만 문제 네. 입 다물어라 이런 거. 대만에 대해서 기존에 유엔이 표방하고 있는 것 정도를 확실하게 하나의 중국. 보여달라. 라는 것 정도. 예.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대응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그것이 강도에 따라서는 뭐 미국의 비위를 거슬릴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정도로 이젠 겹내서는 안 되고요. 미국과 맞불 키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네. 그걸 뭐 그래서 너무 급발전해서 동맹을 깨자는 이야기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동맹은 동맹대로 현대화 시키고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멕시코도 그러하고 캐나다도 그러하고 다 미국에 가장 가깝다는 나라들이 사실 지금 미국한테 할 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딱 세 나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세 하는 나라만 지금도 옛날과 똑같습니까?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 지금까지의 한국, 한국, 이재명 정부 이전의 한국, 그리고 일본, 필리핀이요. 필리핀 딱 네. 세 나라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에이펙에서 사실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 잘했다, 그냥 아쉽다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 결국은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 예. 안보를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정 그러면 우리는 책임 안 줘. 여기에 대한 한국민, 일본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너무 커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제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안보 플랜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핵만 의지하는 그 안보 플랜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서 다자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설령 이제는 미국 자체가 안보로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대비의 방법이 지금 세계 모든 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다자 안보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이번 그 에이펙이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말이죠. 이제 중국 얘기를 한 김에 좀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을 좀 방문했어요. 운남성을 좀 갔다 왔는데 제일 놀란 거는 제가 예전에 봤던 중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가 이제 온 도시가 전기차로 다니고 공기가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QR의 왕국이고 휴대폰 하나 갖고 다 결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놀랐지만 진짜 놀란 거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한걸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우호적인 그 태도였어요.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한마디 걸고 싶어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굉장히 중국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반면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협중 시위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왜 중국 대사관 일대에서 집회 행진하려던 그 반중 협중 세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중 관계 연결시켜주는 또 사건이 하나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인천의 그 영흥도에서 조개류를 잡으려던 그 중국인이 조난을 당했는데,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한 이경사가 그를 살려내려고 자기 그 갖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입히고 뭐 이러다가 본인이 죽는 사건, 순직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들의 국민을 살리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향후 한중 관계 발전 전망으로 놓고 볼 때는 영향을 미치겠죠. 네.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 지금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임에도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 아이돌 공연의 30%에서 60%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러 오는 관광. 예, 그만큼 실질적으로 한중 간의 평범한 시민들의 교류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감정도 지속적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극우의 협중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을 만나고 중국을 보면 혐오할 수 있는 중국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옛날처럼 가난하고 못 살고 지저분하고 그런 국가가 아니라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해모의 플레임에 벗어나서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이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는 그 중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이제 이렇게 꽉 막혀 있던 한중 관계를 이제 풀어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좀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지금 마드리드에서 미중 간 대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틱톡 문제가 또 합의가 됐다라는 네. 소문도 들려오고, 네. 좀 잠시 그 미중 간의 최종 좀 합의가 좀 진행되는 거냐,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요. 네. 이건 이제 적어도 스몰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몰딜. 예, 우리로서는 호재는 이 두 사람이 에이펙 회의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에이펙 회의는 정말로 국제적인 빅 이벤트가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역사적인 하나의 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넘게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것으로 봉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건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하려 하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중 간을 영원히 지속할 무슨 적대적 관계처럼 보는 것은 이제는 피해야 하고요. 이 두 사람은 미국은 지금 동맹들은 접을 짜고 있는데 그 둘은 은근슬쩍 뒤로 손을 잡아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박하게 국제 정세가 변해 나가고 있는데 그 변해 나가고 있는 데에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협상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 주권 정부답게
정부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참여, 외교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민 정부가 국익을 위한 한치 양보 없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요. 그런가 하면 중국과 새롭게 관계를 개선해보는 노력도 또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고 또 중국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관계를 이루고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헤쳐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